우선 먼저 들어오신 그 네, 혜연님이 고르신 7, 5조. 네, 지난번에 이제 7, 5조 명시들을 한 10편 이상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2편 정도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거, 감상. 나는 이것이 이렇게 좋다. 특히 이제 7호조 리듬과 관련해서, 운율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시로서 또 감상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 7호조를 보시고, 7호조 풍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랬는데, 써서 네. 올린 분은 아직 없어요.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아직은 시도는 안 해봤어요. 한번 네, 시도해볼 의향은 있나요?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7, 네, 5조가 네, 그 나한테 익숙해야 돼요. 체화가 돼야 돼. 네, 그러려면은 7호조시를 외워야 돼요. 네. 외워서 자주 낭송을 많이 해야 음, 몸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가락이지. 이 박자가 노래 같으면 3박자면 3박자, 4박자면 4박자가 이렇게 익숙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 노래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권하고요. 우리 지금 그 혜연님이 고르신 게 이 절정 이거죠? 네, 절정하고 고향. 아, 네, 그렇구나. 네, 그건 절정하고 고향인데, 네. 그 절정이라는 시를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렇게 조금 이육사처럼 예, 강한 의지력 같은 거를 시로다가 표현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님처럼 예. 강한 의지의 시, 어허, 강한 의지. 네,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아, 아. 뭐 감히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음흠.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어, 학교 다닐 때도 음, 정말 어떻게 이런 시를 이렇게 음흠. 고난이 있으면 이런 시가 이렇게 써질까? 뭐 이런 생각 네, 그 이 이었습니다. 육사 선생 정말 특별해요. 네, 실제로 이 육사라는 게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264번 이제 수인번호 264번을 네, 당신의 그 필명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시인들이 또 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요약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서 강하고 힘차고 의지 충만하고 그런 또 분들이 가끔 가끔 있어요. 그 보면은 우리 혜연님은 그런 시를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아라비아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육사 선생의 대표 시가 한 세 개, 광야, 포도, 광야하고 이제 절정, 그다음에 포도. 포도 이제 네, 그 세 가지가 유명한데 포도 시는 그야말로 부드럽게 쓰는 시의 대표시죠. 그것도 부드럽게 그냥 됐는데 네, 이 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이 아주 굉장히 강한데 광야는요. 광야는 강한 거하고 부드러운 게 6대4 내지는 5대5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그 광야라는 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세 개 중에서 저로서는. 네, 이거는 이제 아주 강한 쪽이고 부드러운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9대1 정도로 강한 것이 9. 부드러운 건 여기 보면 이제 무지개라는 단어가 네.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눈을 감다, 생각하다. 이것도 약간 부드럽고. 그런데 나머지들은 전부 강해요. 한번 낭송해 주세요. 결정, 이육사. 명계절의 칙칙의 갈겨, 마침내 국방으로 씩 들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허리빨 칼날진 그이의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겨, 그 가혹한 현실의 시련, 음, 고난을 표현하고 있고, 음,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음, 그 어떤 수평적 공간에서 극한 상황을 음, 네, 말하고 있고, 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처럼 높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아주 높은 음, 곳에까지 와서 음, 있다. 허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음, 생존의 극한 절정의 상황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염원? 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음,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음, 어디다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이다. 음, 이러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런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음, 어떠한 네, 힘이 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극한 상황을 초월하려는 의지력 뭐 이런 거를 필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7.5조와 관련해서 네, 제가 이제 명시들을 쭉 올리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육사 선생의 이 절정에서부터는 정식 7호조는 아니고 네, 7호조 풍이긴 한데 사이사이 7호조가 깨뜨려지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군데군데 7호조도 있는 그 변형 그런 7호조로 이것을 소개했어요. 네, 그래서 7호 같으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하면 채찍에 갈겨는 5가 맞는데 네, 매운 계절의도 5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7호가 아니죠. 네, 근데 마침내 북방으로 이건 7이에요. 네, 휩쓸려 오다 오고요. 네, 다 또 우만, 하늘도 그만 지쳐 7 끝난 고원이 사인데 네, 예, 4까지도 뭐 5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는 아니고 서리빨 칼날진 이것은 6인데 6도 이제 7로 볼 수가 있죠. 그 위에서다 5고요. 어디다 무릎을 6 그러니까 7이죠. 6은 7이라고 볼 수 있고 꿇어야 하나 다섯 한 발 제켜 디딜 곧조차 없다 하면 곧조차 없다가 이제 다섯이고 한 발 제켜 디딜 이것은 이제 여섯인데 이 경우에는 보통 7호조 하면은 그 7과 5가 그 말하는 내용이 약간 분별이 돼요. 연속이 안 되고 약간 끊어진다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하면은 역겨워서 딱 끝나고 가시는 거하고 딱 분별이 되는데 이거 보면 한 발 제켜 디딜 곧조차 없다가 계속 이어져 버리는 거니까 글자 수는 7호조 같지만 리듬이 거의 잘 안 느껴지는 그런 7호조고요.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름에 눈 감아 여섯 생각해 볼 밖에 여섯 겨울은 강철로 된 일곱 무지개인가 보다 다섯 해가지고 어, 정식 7호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달래꽃 같은 완벽한 7호조에 비해서는 그 율, 그러니까 노래, 가락 이런 느낌이 좀 덜해요. 덜한 데다가 내용조차도 지금 즐겁게 노래하자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7호조도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작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요. 에, 우리 저 혜연님이 이런 시를 쓰고 싶으시면요. 여기에 지금 강한 단어들이 먼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매운 같은 거요. 그다음에 채찍, 그다음에 갈기다, 북방, 휩쓸리다, 지치다, 고원, 서리빨, 칼날진, 위.
그다음에 무릎 꿇기, 그다음에 강철, 이런 거, 겨울,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에게 호소되는 단어들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노트를 펴놓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한 100개 써보세요. 네, 여기처럼 뭐 겨울 강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의지, 뭐.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꼭 그렇게 강한 것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면 꿈,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닥치는 대로 써보세요. 쓴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그걸 카드 100장으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 카드를 막 섞었어요. 네, 섞어가지고 한 석장을 주었어요. 네. 그 주었더니 뭐가 주어졌느냐. 뭐 이렇게 1번, 7번, 29번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네. 그거를 연결시켜서 시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런데 전혀 뜬금없죠, 사실은. 1번하고 7번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창작이고 시창작의 뭐 비밀 중에 하나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에서 제일 멋진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허리빨 칼날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네. 그렇구나. 저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아, 겨울은 강철로 강철로 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무지개인가 구절이 보다. 빠져버리면은 뭔가 거의 이 한 줄이 지금 전부 8줄이잖아요? 네. 그럼 8분의 1이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요거 빠지면 8분의 1이 빠진 게 아니라 절반이 빠졌을 것 같아. 이 전체가 100이다 하면 이 줄이 빠지면 50으로 줄어들 것 같아. 그만큼 저한테는 이게 멋들어진 구절로 느껴져요. 보세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뭐 시적인 비유라든가 비유는 있지만 뭔가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특별성이 없어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그건 강하다 이것뿐이지 마침내 북방으로 휘둘려오다. 마지막 이 구절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거칠고 막 몰리고 그랬다.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기 가서 그냥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된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 네. 마무리가 네. 이렇게 멋지게 끝나니까 네, 앞에 멋지게 있는 끝나니까 시들이, 앞에가 갑자기 네. 이 쇳덩어리 같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쇳덩어리가 황금으로 확 변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어렵게 이제 고난의 시간을 쫙 나열하고, 예, 예. 나중에는 무지개로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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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네. 고난에서 그냥 나 힘들어. 그러고 아, 끝났으면, 네. 근데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네.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마지막에 뒤집어야 음, 되잖아요. 그래갖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가 전혀 조망이 달라져요.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 안 들었네? 내지는 힘들기를 잘했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시를 반전, 예, 그렇게 해서 더 풍부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잖아요. 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요 구절에. 요 구절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은 이 구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시를 잘 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시 강의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철은 강한 거죠. 네. 강철이란 말은요, 이제 한문들을 정밀하게는 잘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강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굳셀 강자가 있고 강할 강자가 있습니다. 강철은 굳셀 강자 강입니다.
단단하잖아요, 강철이. 네. 그게 단단하다는 의미예요. 금강석 할 때 강도 강하다, 약하다 하는 그 강이 아니고 굳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철이에요. 굳센 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철이 앞에 지금 뭐 서리빨이니 뭐 무슨 칼날질이니 북방이니 채찍이니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지개예요. 강철하고 무지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예요. 강철은 강하고 차갑죠. 근데 무지개는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부드러울 수가 없는 것이고 차가운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따뜻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어요. 강철은 땅에 있고 강철은 주로 도구로 쓰이고 심지어는 앞에 나온 칼날로도 쓰일 수 있어요. 무지개를 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도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무용하죠.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 것으로서의 쓸모가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쓸모가 있죠. 아름다움이 현실에서는 강철로 만든 무슨 도구하고 비할 수 없는 무용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름다움이야말로 정말로 쓸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서로 안 맞고 상반되는 두 가지를 시인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합쳐버렸어요. 겨울, 이걸, 강철 플러스 무지개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다는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시인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반되는 걸 안 쓰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슨 무지개 같은 그런 부드러운 걸 가져오지 않고 강철로 된 무슨 다리인가 보다, 철교인가 보다, 무슨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특별한 창의성 내지는 창조성이 없어. 앞에서 그냥 지쳐서 칼을 들고 강철로 된 앞으로 나가자! 이러고 끝내버리면 그냥 단선이지, 단선. 그냥 멜로디가 하나를 쭉 가는데 느닷없이 무지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독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전이 돼서 드라마가 끝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직진으로 가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곡선이 나타나고 회감해서 되돌아 버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철과 무지개라고 하는 상반되는 단어도 이렇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명구가 될 수 있다면 혜연님이 써놓은 100개의 단어 중에서 1번하고 27번이 1번은 강철이고 27번이 무지개일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맞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구절로 같이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시적 능력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우선 이 시를 외우세요. 요 시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네. 다 외워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글을 띄우지 않아도 본인이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마음대로 시를 하나 쓰시고 그래도 또 시간이 남으면 시로저도 하나 쓰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아까 말한 단어 100개를 이렇게 써놓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한번 멋들어진 한 구절만 뭐 시 전체는 그만두고요. 이렇게 한 구절만 만들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때요? 네. 지금 그 알겠습니다. 관점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강철과 무지개라고 하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태연스럽게 나란히 병치 이렇게 세움으로써 생겨나는 제3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감 잡았어요? 시를 쓰다 보면 마지막 장식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음, 이거를 음. 여운을 남기면서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시인들은 글자 한자, 토시 하나, 무지개인가 보다가 맞는지, 무지개 읽어야가 맞는지, 무지개 이로다가 맞는지, 요거 하나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좋은 고민이고요. 어쨌든 요 시는 그렇게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걸 가지고 하나 또 해보겠다고 해서 고향이라는 시를 골랐는데 한번 낭송해 주세요. 네. 고향, 김정진. 강꽃마을 지나서 등빛 시냅니다. 징검다리 건너서 찔레꽃 언덕. 언덕 너머 활짝 열린 푸른 가수원. 가수원 사이길은 생자 울타리. 외딴집, 외딴집, 외딴집 한 채. 생자꽃, 생자꽃, 생자꽃 피어. 아이는 7살, 백무도 없이 익어가는 저녁물 바라고 천년. 자, 네, 이 시가 뭐 어디가 좋은 데가 있나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지. 7호조 예, 예, 4번보 일기역으로 예, 예, 운율이 정확히 있고, 예, 그렇죠. 정확하죠. 네, 또 풍경이 편안하게 그려지는 네, 고향 마을을 네, 구차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뭐 그림 그대로 보여지는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간조적으로 담담하게 음, 복백어조로 쓰여졌다고 네, 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집 딱 한 권 냈어요. 네, 1988년도에 냈는데 주로 동시 가지고 냈어요. 동시집이에요. 요거 네, 거기에 실려 있는 동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음, 동시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시죠. 그래서 시인데 이제 7호조로 거의 뭐 정확하게 7호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시들을 제가 스스로 보니까 시상이 주로 그림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그 이육사 선생의 시도 그림이 있기는 있지만 딱히 정확한 그림은 없고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 분명히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강꽃마을 지나서 은빛 시냇물, 징검다리 건너서 찔레거든. 이게 그림이 딱 있고 아이까지 나와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풍경화처럼 그림이 있고 조금 이제 어른용 시가 되면 스토리까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의 특징이더라고요. 또 하나 요 시에서 제가 기법을 쓰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제가 낸 시집 제목이 감꽃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감꽃 마을이라는 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살던 시골 집에 감꽃 피는 그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감꽃 마을 했는데 이 감꽃 마을은 이제 고향 감꽃 마을이 아니라 어디 하여튼 감꽃 마을을 지나서 은빛 시냇물인데 이 시냇물에는 징검다리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다음 년으로 이어져요. 그 시냇물 건너서 찔레꼬 언덕 이러면 너무 정직하니까 시냇물에 징검다리가 있다 치고 징검다리 하면 시냇물에 있겠지 해서 시냇물에서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요. 그 찔레골 언덕이에요. 근데 찔레골 언덕을 또 언덕을 넘어가니까 활짝 열려요. 그 과수원이. 근데 또 과수원을 또 받아가지고 과수원 사이길은 탱자 울타리 해가지고 또 울타리가 있으면 집이 있을 테니까 외딴 집, 외딴 집인데 이게 이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반복을 한번 사용해서 외딴 집, 외딴 집, 외딴 집 한 채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또 여기 탱자꽃, 탱자꽃, 탱자꽃 피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 주인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7살 먹은 조그마한 아이가 동무도 없이 외롭게 저녁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 기법면에 있어서 이렇게 요시에서는 이제 감꽃마을 시냇물, 시냇물 이어받아서 징검다리, 징검다리 입서 언덕, 그다음 언덕 넘어갔고 과수원, 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걸어가고 있는 뭐라고 동영상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로 한번 써본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떤가요? 아니,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도 음, 그냥 걸어가면서 앞에 펼쳐지는 음, 그런 거가 자연히 이렇게 상상이 돼. 음, 네. 그래요.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선생님, 그러면 이 선생님이 접동세하고 동심초를 올리셨죠? 이 예, 선생님, 맞습니다. 예, 그럼 접동세 한번 낭송해 주세요. 예, 접동새, 김소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상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예. 근데 요거 이제 낭송에 대해서 우선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요. 요게 7~5조인데요. 정확한 7~5조는 아니에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거 7~5조 맞죠?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거 7~5조 맞아요. 근데 접동 아우레 비접동 이건 7~5조하고 관계없고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요것도 7~5조 비슷은 해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니까.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 7호죠.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7호죠.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7호죠. 그런데 이제 7호조인데 앞에서 제가 쓴 동시니까 이거는 딱딱 7, 5, 7, 5하고 행을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썼고요. 요거는 행을 바꿔서 접동한행, 아우레비 접동한행. 이렇게 해서 7호조인데도 행을 자꾸 바꿔가지고 7호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반 그 흐트러진 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또 맛이 다르죠. 어쨌든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불서로 7호조.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7호조. 죽어서 접동사가 됐으면 7호조 맞죠. 어업이나 남아되는 오랍동생을 맞고요.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야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지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송을 할 때 7호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보라는 건 소리 음자에 걸음보자인데요. 걸음을 걸어가는 그거에 맞춰서 썼다 해서 음보인데 7호조를 보통 3음보로 보는 것 같아요. 7 하면은 이제 4~3이든 3~4든 해가지고 두 걸음을 걸어가고 나보기가 한 걸음, 역겨워 한 걸음, 가실 때에는 한 걸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음보예요. 3음보가 아니에요. 가실 때에는 하고 2음보가 돼야 돼요. 자, 한번 걸어가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하면 4음보가 되겠죠. 근데 3음보를 해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게 노래가 잘 안 돼. 가실 때에는 느닷없이 너무 급해. 노래가 그렇거든요. 노래가 동요가 보통 7호조 노래가 많은데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7호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곡을 만들 때 에, 푸른 하늘 한마디 은하수 한마디 하얀 한마디 쪽배엔 네 마디라고요. 요 7, 5 합쳐서 네 마디지 세 마디로 노래를 작곡하지 않아요. 하얀 쪽배엔이 5글자라도 두 마디로 7글자와 동일한 길이로 한다고요. 모든 노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이렇게 오 이렇게 길게 뽀여가지고 길이를 맞춰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해야지 시가 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바로 이렇게 하면 급해서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이제 낭송을 할 때 이제 그 점을 유념해 달라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낭송할 때 이 칠호조의 그 음보에 맞춰서 낭송하시는 느낌이 조금 적었어요. 50%는 그런데 50%는 음보에 맞추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음보에 맞춰서 약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약간 노래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낭송해 주세요. 접동새 김소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낫죠? 예, 네, 낫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 더. 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잖아요. 근데 못 잊어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못 잊어, 못이라고, 못인데 못이라고 발음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이제 시를 낭송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그 해주는 게 좋아요.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삼경 남다자는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남다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래야지 남이 다 잠자는 밤이 깊으면이 되지 남다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산저산도 이산저산 이거 맞기는 맞는데 산이 두 개니까 이산 처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이렇게요. 요 아홉이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네, 조금 덜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 의미 전달은 좀 분명하죠. 음, 그다음에 아홉이나 남아되는도 남아되는 이제 아홉이 넘는다 이건데 남아되는 이렇게 하면 만약 누군가가 이 소리 글자는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남아되는이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 동생을 이렇게 딱딱 끊다시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접동새 김소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뒤에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 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올라가며 슬피 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약간 리듬도 살리면서 발음도 정확하게 하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접동새 김소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혜연님이 한번 낭송해 주세요. 새 한번 예, 낭송해 보세요. 낭송, 네. 접동새, 김소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을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을불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더러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랍 동생은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상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라가며 슬피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이 시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 그 이야기 읽듯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별 사별한 이제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그런 한을 어, 그 접동이라고 좀 저한테는 좀 낯설지만 그 새를 통해서 어, 썼던 건데 이제 어떤 기교 면보다는 이런 그 일단 옛날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음, 어, 재밌는 단어를 이용해서 또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쓴 것이 좀 새로웠 어, 뭐, 잘 유명한 시인이지만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월시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어의 그런 리듬, 운율이 아주 뭐 최고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실어조를 많이 썼고 거의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뭐 가치, 분위기, 그러니까 현대적이기보다는 과거에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공유했던 그런 것들이 많고 여기도 보면 이제 거의 뭐 전설 이야기 하듯이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조에 맞춰서 낭송해 보면 이렇게 노래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멋있지 이거를 그냥 리듬 없이 노래풍으로 안 하고 그냥 줄줄줄줄 썼으면
이렇게 멋있는 시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동심초도 한번 낭송해 주세요. 동심초, 설도, 김억,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을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덧없어. 만날 날은 뜬구름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고. 예. 이 원시인 설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예, 당나라 때 기녀였다고 예, 글을 잘 쓰는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옥 선생에 대해서는요. 그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김옥 선생의 시 중에 한국 명시집에 있는 시들 보면 거의 칠호조가 많고요. 예, 또 시상도 아주 쉬워요. 거의 뭐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인도 이분에게 뭐 직접 배웠는지 아니면 동인 활동을 할 때 지도자 역할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서울 시인도 칠호조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번안이라고 그랬는데 번역이 아니고 번안이에요. 원시의 그 시 상만 가져왔지 이 새로운 시예요. 김어구 창작시라고 해도 될 만큼. 아이디어만 거기서 가져오고 이거 한국어로 된 그냥 시예요. 재창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번안이라고 했는데 김어록 선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쓴 창작시보다 이 시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번역시가 오히려 더 유명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 공부를 하다가 정작 시의 창작은 뭐 아주 훌륭하지 않더라도 엉뚱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동심초라고 하는 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역시 비슷하게 이제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애절함을 역시 쓰고 있어서 이제 그거의 7호조의 또 노래도 유명해서 이렇게 한번 어, 설명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랐고, 그 이제 가까운 자연의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고요. 누구나 아는 꽃잎, 뭐 풀잎, 마음, 아득하다, 뭐 바람에 친다, 뭐 구름, 세월이 더덥다. 이건 누구나 아는 단어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멋들어진 작품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 거 전체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짝이 되어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의 지구가 여기는 바람의 꽃이 지니 세월 덧없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만날 날은 뜬구름 기약이 없네. 뜬구름 아득타 요것만 바뀌었어요. 거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반복이 노래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7호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7호조 아니었으면 또 이상할 거예요. 7호조의 그 노래 가락 그런 느낌이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바하님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대화가 돼요? 예, 예. 그럼 바하님이 요거 한번 낭송해 주세요. 동심초, 원시, 설도, 번안, 김억.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다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을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덧없어. 만날 날은 뜬 구름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바하님도 시 두 편을 이렇게 감상하겠노라고 올리셨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동심초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한 얘기를 좀 하고요. 이 칠호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칠호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바하님 작품 고르신 거는 감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동심초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동심초라는 시는 그 설도라는 여류 시인이 쓴 중국 시인이죠. 당나라 때 춘망사라고 하는 시에서 일부를 취해가지고 한국어로 한 거예요. 그 춘망사라는 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 오원 그다음에 이렇게 네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계 불동상 화락 불동비 용문 상사처 화계 화락시. 여기도 보면 화계가 두 번 나오고 화자가 또 화락하고 또 나오고 불동비 불동상 같은 말이 이렇게 글자 하나만 바꾸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김옥 선생의 번역에도 그런 반복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꽃 피어도 함께 즐길 리 없고 꽃 져도 함께 슬퍼할 리 없네. 문론이 그리운 그대는 어디 계신고 꽃 피고 꽃일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람결 초 동심 장이 유지음 춘수 정 단절 춘초 복애음 풀을 따서 한 마음으로 맺어 지음의 님에게 보내려 하네. 봄 시름 그렇게 끊어 버렸건만 봄 새가 다시 슬피 우네 해서 지음은 이제 여기 알지자 소리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 이 지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애인이죠. 그러니까 애인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또 봄춘자가 또 반복이 되면서 봄 시름을 그렇게 끊어버렸는데 봄새가 다시 울어가지고 시름을 자꾸 이렇게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인데 홍화일 장로 가기유 묘묘 불결 동심인 공결 동심초. 요것이 이제 그 김옥 선생이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꽃은 바람에 시들어가고 만날 날은 아득히 멀어져 가네.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헛되이 풀림만 맺었는고. 요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동심초잖아요. 공결, 이게 맺을 결자고 공은 빌 공자 헛되이 불결 동심인.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사람은 하나로 묶여지지 못했고 풀잎만 묶여졌다 이건데 요 동심초라는 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에서는 옛날에 애인들이
풀을 서로 묶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요즘 그 관광지에 가면은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열쇠 두 개를 서로 묶어가지고 사랑하는 영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풀로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동심초입니다. 나감 화만지 번작 양상사 옥저 수 조경 춘풍 지부지 어찌 견디리 꽃 가득 핀 나뭇가지 괴로워라 사모하는 마음이여 눈물이 주르르 아침 거울에 떨어지네 봄 바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기타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설도 768년에서 832년 설도는 당나라 시인으로 자는 홍도이다. 장안 사람으로 아버지 설운을 따라 성도에 왔다. 이 성도가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가 도읍했던 거기에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음률에 밝아. 그러니까 이제 검은고 같은 걸 잘 탔다는 얘기죠. 나이 8살에 시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4살에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기울어 16살에 기녀가 되었다. 후대 사람들에게 어현기, 이야, 이재춘과 더불어 당대 4대 여류시인이라고 불렸으며 당문군 화의의 부인 황아와 더불어 촉중 4대 제녀라고 불렸다. 이게 촉이 이제 오늘날 사천성 이제 촉한이죠, 촉한. 유비가 나라 세운 데가 촉이잖아요. 그쪽 지역에 이제 제주 있는 네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거죠. 춘망사는 앞에 그 시예요. 11살 연하였던 원진. 원진이 이제 애인이자 이 사람이 이제 높은 벼슬도 했던 시인, 유명한 시인입니다. 당나라 때. 원진과 열애 후 헤어진 뒤 쓴 시다. 809년 3월 시인이었던 원진은 감찰 의사로서 지방으로 순시를 나가게 된다. 전부터 설도의 명성을 들어왔던 원진은 촉을 지나면서 설도를 보러 가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설도는 신분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진을 열렬하게 사랑했다. 두 사람은 100여 편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연애 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7월 원진은 낙양으로 떠나게 되고 둘은 헤어진다. 원진과 헤어진 뒤 그 마음을 읊은 시가 춘망사이다. 이 시의 제3수를 우리나라 현대시인 안서 김억이 번역하고 김성태가 작곡하여 가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가곡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다른 시예요. 이 매미라는 시인데 이게 이제 설도가 쓴 다른 시를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가져왔어요. 유희재님이 번역하셨는데요. 이슬에 씻은 듯 맑은 소리 멀리서 울려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 잎사귀 사이 가지런히 해줍니다. 소리마다 이어지고 이어져 가지가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시는 아니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시로 될 때는 아까처럼 5글자든 7글자든 숫자를 맞춰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로제처럼 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가락에 맞춰 썼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상이 별거 아니라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시들도 시상은 어떻게 보면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뭐 그런 시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락에 맞춘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원앙초. 원앙이라는 건 부부를 상징하는 새잖아요. 싱그러운 꽃봉오리 향그러운 섬돌에 가득 들썩들썩 어울린 어린 원앙이라 오직 긴 봄을 즐거워할 뿐이니 가을 바람이야 무에 걱정할 것 있으랴. 이제 둘이 좋으니까 사랑의 행복 때문에 추위가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 오직 이 순간이 좋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증설도 기증이란 말 있잖아요. 누구에게 뭘 주면 기증이라고 그러죠. 설도에게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진이라는 시인이 화답을 해서 이 설도에게 준 시라는 거예요. 요 이제 설도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금강의 매끄러움과 아미산의 빼어남, 변하여 탕문군과 설도가 되었구나. 탕문군이 이제 유명한 여류 문장가 시인이에요. 말씨는 앵무새의 혀를 훔쳤고 문장은 봉황의 깃털을 나누었네. 시인들 붓을 멈춘 이 많고 공경 대부들 영광이라 여기네. 시인들이 붓을 멈췄다는 것은 이 설도의 시를 보고 야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천재적인 여인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더 쓸 수가 없네. 하고서 시를 안 쓰게 됐다. 이런 거죠. 이렇게 시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기죽였다. 이런 거겠죠. 공경 대부들, 높은 벼슬아치들이 같이 있으면 아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영광으로 여긴다 이거죠. 헤어져 서로 그리운데 아득한 강 저편이라 청포꽃 피고 오색 구름 높겠지. 이것도 이제 아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마지막에 무지개처럼요. 오색 구름으로 마지막에 맞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들어진 마지막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전체적으로 화사한 그런 내용이 됐네요. 그럼 또 원진이 누구냐 이거예요. 779년에서 831년 상서 우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정승급의 그런 높은 벼슬을 지닌 관리자 시인이다. 앵행전이라는 소설까지 쓴 사람으로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원진의 시 하나를 또 보자고요. 옛 행궁이라는 시예요. 요락고행궁 궁화정막공 백두궁여제 한좌설현종 쓸쓸한 옛 행궁의 꽃이 한창인데 백발궁여는 현종 때 일을 말하네. 이게 간단한 시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의 시에 무슨 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그림이 있죠. 그 쓸쓸한 옛 행궁이니까 이제 궁궐이라고 해도 저 뒤쪽으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뭐 눈부시지는 않아요. 제가 단을 쓰고서요. 그 단 이제 주인공 할아버지 권태훈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고종 황제 때 국장급 그 직위를 지냈어요. 예, 바로 가까운데 고종 황제를 모셔가지고 예,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고종 황제를 아련했다고 그래요. 뭐 5살 땐가요, 6살 땐가요. 그리고 이제 궁궐 이야기를 이리저리 좀 듣고 그랬나 봐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지금 드라마 보면 뭐 궁에서 이런저런 막 높은 벼슬아치들 뭐 멋들어지게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그 뒤에서는 앞에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누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시들 또는 그, 그 궁녀 중에서 이렇게 허드렛 궁녀들 있잖아요. 허드렛 일 하는 궁녀들. 수천 명의 궁녀들이 뒤에서 음식 만들고 옷 만들고 그냥 그야말로 손이 닳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한번 감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머리가 그냥 떡지떡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고름이 하도 안 빨아가지고 때국물이 그냥 반질반질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해주시는데 이제 왕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가 체한 거예요, 음식이. 체하면은 요즘 손톱, 이렇게 손 밑에를 이렇게 따면 되잖아요. 피를 흘리면 되는데, 이제 그 궁의가, 의사가 따야 되는데, 이 왕족은 피를 흘리면 또 안 돼요. 치료한다고 피가 나게 하면은 고쳐놓고 사형당해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병을 나서 주고도 너 감히 왕족에게 피를 내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사형은 안 당해도 혼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가, 그때는 이제 내시가 그랬대요. 내시가 꽤가 많은 거죠. 내시라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노회하죠. 아주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왕자를 등에다 업고, 이렇게 얼르는 척 하면서
콱 찌른 거지. 그래갖고 나섰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할 일이 있으면 이제 치료하다 보면 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후궁들의 그 일하는 후궁의 빨지 못한 그 옷걸음을 가져와 갖고 그거를 그 빨면 이제 검은 떼국물이 나오겠죠. 그걸 마시게 해가지고 토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락 고행궁인데 이 쓸쓸한 행궁의 뒤에서 말이죠. 궁화가 정막궁, 꽃이 이렇게 아주 고요하고 정막하고 쇠락하고 이런 풍경이에요. 백두궁녀제. 그럼 궁녀가 뭐 앞에서 젊은 처녀 궁녀도 많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늙으면 역시 할머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됐는데도 거기 사는 거예요. 한좌설, 현종. 그래도 궁녀들도 약간 한가한 시절이 있어가지고 현종 시절 그 30년 전에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에 그 참 그 양귀비하고 현종 대왕께서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젊은 궁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런 그림 같은 이 장면 하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글자의 요자라든가 락자라든가 정막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다음에 백두 늙은 궁녀라든가 옛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면이 하나 떠오른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5글자로 딱딱 아기를 맞췄다는 것 때문에 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놀라운 소식. 문, 백낙천, 좌강, 항주삼화예요. 문 들었다. 백낙천, 유명한 시인이죠. 백낙천이라는 친구 시인이 항주삼화라는 대로 좌강은 이제 좌천됐다 이거예요. 저 변두리로 쫓겨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잔등, 무염, 영당당, 차석, 문군, 적구강, 수사, 병중, 경좌기, 안풍, 치우, 입한창. 등잔불을 꺼져가는 밤 놀라운 그대 소식에 알턴 놈 일으켜 어렵사리 앉으렸더니 찬바람 비를 휘몰아 창을 때리네 그려. 요 한시로 읽어보면 참 멋집니다. 이게 잔등, 이제 등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잔등이죠. 무염, 염은 이제 불꽃인데 불꽃도 없고 그림자가 아주 어슴푸레한데 이 저녁에 군은 그대 군자예요. 임금 군자인데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적구광, 적은 이제 귀양 간다. 구광으로 귀양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아플 때예요. 수사병 중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나도 병에 걸려 있던데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풍, 어두울라 안바람, 어두운 바람, 치우 또 비까지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 판창 그것이 차가운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뭐 이런 거죠. 설도는 원진과 헤어진 뒤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오직 비분 상심의 감정을 붓끝에 모아 시를 짓는데 열중했다. 헤어진 뒤 10년이 지나서도 원진을 사모하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근데 원진은 이제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30여 년을 원진을 못 잊고 기다린 설도는 62세에 세상을 하시겠다. 죽을 때까지 원진을 사랑한 그녀는 절개 있는 마음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설도가 살다 간 성도에는 설도를 기리기 위한 망강루 공원이 있는데 130여 종의 대나무가 있다. 이게 중국에서는 풀을 묶고 사랑을 약속하던 동심쇠, 이 쇠가 열쇠라는 쇠, 묶는다는 그런 거예요. 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철망에 자물쇠를 매다는 연인과 동종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요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아까 말한 그 공원에 있는 설도의 그 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혜연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하고 바님 시로조 시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작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저는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아직 못 음. 썼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써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있죠. 있수 있겠죠? 뭐, 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노래들이 실효적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시였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시였던 노래들이 꽤 있고, 그래서,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예, 예. 우선 지금 올리신 시 두 편씩 올리셨는데, 그 두 네. 편을 여러 번 읽어서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보리밭은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좋아하는 노래예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예, 보리밭이라는 그 노래로 유명한 그렇죠. 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리밭이라는 거는 제가 노래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김정희. 그리운 금강산도 거의 7호조에 가깝고요. 아, 제가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시조 가지고 또 가곡된 게 많아요. 시조. 그 이제 시조는 7호조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시조도 배우셔가지고 시조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시조는 특히 이은상 선생의 뭐그 가고파라든가 봄처녀라든가 성불사의 밤이라든가 많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어, 동요에 내가 보기에는 한 80%는 거의 치료조입니다. 동요들이요. 예, 그래서 치료조로 해놓으면은 아까 그 뭐 궁녀 이야기 그런 것처럼 시상이 평범한데도 시간 내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뭐 접동새 같은 시도 특별히 그렇게 뭐 탁월한 데가 있는 시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오조로 해놓으니까 멋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써보시기 바라고. 이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한번 써보시나요? 예, 저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호조 아니라도 또 상관없고요. 지난번에 아까 김순호 우리 회원님 여쭤보니까 왜 작품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올리라 소리 안 해서 안 올리라고. 올리라 소리 안 해도 올려야지. 올리라고 그런다고 올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올리나요? 그래서 두 분도 작품 되는 대로 일주일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겠고요. 10개를 쓰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올리시면은 그래야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리면 또 그러니까 그 중에 검토해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바하님 작품, 바하님이 고르신 작품 감상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그 7호조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 동심초와 관련해서 마침 그런 시를 올리셨기 때문에 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설도하고 원진하고 이런 관계도 있구나. 내가 그것까지 알게 돼서 나도 공부가 됐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소감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혜연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7호조를 공부하면서 나도 노래로다가 한번 시를 지어가지고 또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 선생님. 예, 저도 사실 뭐 오늘 그 두 개의 시 외에도 이렇게 청록파 시인들 시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시로조에 맞춰서 이렇게 예쁜 시들이 나오는 게 참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고 또 뭐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권태훈 옹이란 분도 한번 좀 얘기도 언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다가 중간에 좀 쉬어가는 시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뭐 질문 뭐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라든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문학 공부 말고 뭐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학이 기본이니까 문학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12월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연말이고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얘기 오늘 한 시간은 그냥 프리토킹으로 해봅시다. 뭐 이런 시간도 한번 가지고 그래야지 너무 이렇게 레귤러하게 꽉 짜여져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과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 이제 7호 쪽 그 시들을 쭉 그렇게 뽑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프린트해서 이게 쭉 보고,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좋아하는 시 이제 2편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쭉 읽는 중에 그래도 좀 마음에 와닿는 시를 이제 2편을 뽑아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너무나 이제 그 유명한 또 노래, 그 보리밭, 을 다시 또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제 김정배 교수님께서 쓰신 그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그 시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석양 또는 뭐 해도 일출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질 무렵이라는 시가 너무 와닿아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7호조를 기본으로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제 앞으로 시를 쓸 때 그 7호조의 운율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낭송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 낭송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7호조는 그야말로 낭송시, 이제 시가 낭송시가 있고 낭송하라고 전혀 낭송에 대해서 리듬에 대해서 운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쓴 흐트러진 시가 있지 않습니까? 7호조는 당연히 낭송하라고 한 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30년대 그 고전 시들, 우리나라 현대문학 중에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낭송용 시지, 흐트러진 시는 그렇게 생명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덜 있게 마련이에요. 시가 원래 노래거든요. 낭송용이라는 건 반쯤은 노래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그 보리밭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밭도 있고, 뭐, 그리운 금강산도 있고, 동심초도 있는데, 그 곡에다가 내가 가사를 바꿔서 붙여보는 거야. 동심초에다가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를, 야, 이거 가사를 이 시상을 갖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때? 그래갖고 멋들어지게 만들어갖고 혼자 남은 놔두고 내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그걸 뭐 다른 걸로 하든지 보리밭으로 하지 말고 뭐 다른 걸로 하든지 아니면 보리밭인데 나는 또 다른 걸로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불교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불교에도 참불가라는 게 있는데 노래가 이게 단음조가 많고 좀 무겁고 가라앉아요. 진지하기는 한데 밝고 좀 이렇게 오래 들으면 지쳐요. 좋긴 한데. 또 기독교 찬송가는 좀 밝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밝지는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럼 밝은 노래가 뭐가 있냐? 동요죠, 동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그 절에 좀 있은 적이 있는데 그 가곡과 동요를 가지고 가사를 다 바꿨어요. 그래갖고 찬불가 대신 불러요. 봄처녀 가지고 부르고요. 가을 같으면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가지고 그 가사를 개변해서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노래 부르느냐? 그 봄처녀 가지고 임뵈러 가는 날이라고 가사를 제가 붙였어요. 이 아침 설레는 마음 임베러
가는 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딱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시상을 한번 떠오르고 그 작사를 해보면 이 시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한 곡씩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